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 상담 및 치료 제 9강 후기 가족 치료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 마음 열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시리즈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때까지 여러 가지 성격적인 것 감정 그리고 뭐 흥미와 욕구, 가치관 오늘 한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오늘 또 강점에 대한 부분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나의 감정의 원인을 보면 먼저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 한번 다 살펴보셨죠? 그리고 나의 욕구와도 연결되어 있고 또 나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하면 여러분하고 재미있는 가치관 경매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했었는데 예, 그것이 되지 않은 관계로 그냥 여러분이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가치관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가치관 중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삶에 영향을 준 그런 가치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행복해지죠. 그래서 나의 부정적인 자화상, 나의 부정적인 감정, 나의 약점과 단점들 이런 관점을 바꾸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강점 찾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강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긍정심리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에서 24가지의 강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긍정심리학은 낙관적인 사람이 행복하고 오래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의 어떻게 보면 주제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열쇠는 우리의 강점과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란 참된 행복과 큰 만족을 얻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대표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요. 바보새, 알바트로스라는 바보새라고 불리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보새라는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알바트로스는요. 저는 이제 골프를 좀 치는데요. 골프의 그 용어 중에 알바트로스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5에서 홀인원처럼 한 번에 파3의 홀인원처럼 한 번에 그린을 올려서 이제 한 번에 넣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알바트로스라고 하거든요. 이 글은 파4에서 한 번만에 이제 올려서 그린에 올려서 한 번만에 이제 퍼스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그거를 이제 이글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파4에서 두 번 만에 이제 하는 것을 이글이라고 하는데 이글은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알바트로스는요 거의 저는 한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알바트로스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근데 알바트로스라는 새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그 체구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큰 거예요. 날개가 한 3m 정도 되는 날개다 보니까 체구는 작은데 날개만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우니까 뒤뚱뒤뚱 걷고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새를 보고 무슨 새가 저렇게 뒤뚱거리면서 다니냐. 그래서 일명 그 새를 바보새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새인
이 알바트로스가 어떨 때 그 날개를 이용하게 될 수 있냐면, 아주 그냥 폭풍우가 막 불 때, 예, 이럴 때 바보새가 날개를 펴서 그 넓은 날개로 지구를 그렇게 빨리 돌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바보새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시라고 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그 못난 부분, 이런 것들을 관점을 바꾸게 되면, 예,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강점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잘 활용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 이 마틴 셀리그만이 24가지의 강점을 얘기하면서 강점과 재능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강점이라는 것은요, 지조, 호연지기, 독창성, 친절, 예, 이런 것들이고요. 재능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절대음감이라든지 미모라든지, 예,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모두 긍정심리학의 주제이고 비슷한 점은 많지만 강점은 도덕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재능에는 도덕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재능은 선천적인 특성이 훨씬 커서 개발하기가 어렵지만 강점은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의 긍정적인 요소를 증가시키고 싶을 때 외부의 도움보다 자신의 의지가 훨씬 중요하고, 강점과 미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이며 발견과 창조를 통해서 자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계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된 미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세계의 문화권에 공통적인 미덕이 6가지가 있더라. 그 6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지혜와 지식입니다. 두 번째 용기입니다. 세 번째 사랑과 인간애입니다. 네 번째 정의감입니다. 다섯 번째 절제력,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성과 초월성입니다. 이 강점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환경에 관계없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심리적인 특성이고,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덕을 베푸는 것을 보면 감동하고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강점을 발휘하게 되면 참된 긍정적인 정서, 뭐 자부심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기쁨, 성취감 등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점과 미덕은 서로 윈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24가지의 강점이 무엇이 있냐? 먼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6가지의 미덕에서 강점을 이제 분류를 한 거죠. 자, 지혜와 지식에서는요, 먼저 호기심,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두 번째 학구열, 세 번째 판단력, 비판적 사고, 열린 마음, 네 번째 창의성, 독창성, 실천적 지능, 세상을 보는 안목, 다섯 번째 사회성 지능, 대인관계 지능, 정서 지능, 여섯 번째 통찰력. 예, 이것이 지혜와 지식 미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용기에 속하는 것은, 강점은 용감성과 용맹, 그리고 여덟 번째 끈기, 성실, 근면, 아홉 번째 정직, 지조, 진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랑과 인간의 미덕에는요, 친절과 아량이라는 강점, 그리고 사랑할 능력과 사랑받을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정의감의 미덕에는요, 시민정신, 의무감, 협동정신, 충성심, 그리고 13번째 공정성과 평등정신, 14번째 지도력이 이제 정의감에 속하고요. 절제력에는 15번째인 자기통제력, 16번째 신중성, 사려, 조심성, 17번째 겸손과 겸양. 이것이 절제력 미덕에 속하는 강점입니다. 영성과 초월성에 속하는 그런 강점은 18번째 감상력, 19번째 감사, 20번째 낙관주의, 희망, 미래지향성, 21번째 영성,
목적의식, 신념, 신앙심. 22번째, 용서와 연민. 23번째, 유머감, 22번째였죠. 아까 23번째, 유머감각, 명랑성. 24번째, 열정, 신명, 열광. 예, 이런 것이 영성과 초월성에 해당하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이 24가지 강점 중에 어떤 것이 높은지, 제가 여기 PPT에는 이렇게 지금 싫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에게 저희 단톡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점수를 한번 내보시고요. 1에서 24 강점의 점수를 한번 기록해 보시고 1위에서 그 위에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5가지, 그것이 5가지 정도, 그것이 나의 가장 나다운 모습을 지켜주는 나의 대표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아니다 싶은 것들도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셀리그만이 주장하는 행복한 삶의 공식은 대표 강점들을 주요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발휘하여 큰 만족과 행복을 갖는 것이에요. 당신이 잘하는 일, 훌륭한 성과를 내왔던 일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를 흥분시키고 설레게 하는 것, 이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올려드리면 그것을 한번 해서 나의 미덕이죠. 어떻게 보면 미덕에 속하는 그런 강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내가 잘하는 일, 훌륭한 성과를 내왔던 일인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2, 30가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써본 다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써보고 난 소감, 이것까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데요. 자, 나의 강점, 아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무엇이며 강점을 활용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고민하는 일에 나의 강점을 활용하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 나의 장점 20가지에서 30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써보시고 강점과 장점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신 다음에 느낀 소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8장 후기 가족치료의 이론적인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은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옆에 그림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그림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구의 인식과 관찰이 옳은가? 절대적으로 옳은 관찰이나 인식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예,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사람은 누구고 어딜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주위에 있는 자녀도 좋고요, 남편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요. 한번 이걸 보고 또 이거에 대한 걸 똑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옳고 그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후기 가족 치료의 이론적인 기초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예요. 예, 1980년대 미국에서 가족 치료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하나의 전문 분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일반 체계 이론과 사이버네틱스를 기초로 발전된 초기 가족 치료 이론은 가족의 기능, 역기능을 사정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을 개발하고 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가족 치료 모델이 이때까지 여러분이 배우셨던 뭐가 있었죠? 예, 보웬, 그리고요
보헨의 가족치료, 다세대 가족치료가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죠? 예, 여러분,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그 다음에 헤일리가 대표적인 그런 전략적 가족치료. 예, 여기까지 배우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초기 가족치료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초기 가족치료 모델에서 문제나 증상은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치료자, 이 상담자, 치료자는 특정 치료적 기법을 습득하면서 가족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치료자의 전문성, 그런 전문적 지식이 내담자보다 더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자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담자의 우위에 서서 내담자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죠. 이 초기 가족치료의 이러한 경향은 당시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모더니즘의 영향이 컸어요. 이 모더니즘의 반기를 들거나 하나의 대안적인 사조로 등장한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더불어서 이 가족치료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고요. 해결 중심 모델, 협력 언어체계 모델, 이야기 치료 모델 등 후기 가족치료 혹은 2차 가족치료라고 불리는 모델들이 발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후기 가족치료 모델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해결 중심 모델, 협력적 언어체계 모델, 이야기 치료 모델. 예, 이 후기 가족치료 모델 발달의 배경이 되었던 사조와 이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예,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했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2차 세계대전 및 여성운동, 학생운동, 흑인 민권운동의 영향을 받고 모더니즘의 이성중심주의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경향의 총칭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이성중심, 이것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극부에서 나온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1980년대부터 문학, 예술, 문화 전반에서 나타난 시대정신, 이 세계관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과 자연, 사회를 인식하는 방향,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인식 방법에서 모더니즘과 차이가 있어요. 모더니즘이 이제 본질주의, 보편주의, 이분법적 사고 이것을 강조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 차이, 비본질주의를 강조하며 탈중심적이고 다원적인 사고, 탈이성적인 사고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모더니즘이 이제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본질주의, 보편주의, 이분법적 사고를 강조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 다양성, 그리고 차이, 비본질주의를 강조하고 탈중심적이고 다원적인 다양성, 다원적인, 그리고 탈이성적인 사고가 가장 큰 특징인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모더니즘 치료는요,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수용되는 기준과 표준에 따라서 행동을 사정하고 변화시키려 하죠. 모더니즘에서는 문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 관찰자가 실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객관적 지식과 절대적 진실, 절대적 진리, 이것이 가능하다는 모더니즘의 신념에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존재하는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각자의 관찰과 인식 행위를 통해서 다르게 구성된 여러 우주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실은 관점으로 대체되고 절대적으로 옳은 기준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지식의 소유자에게 특권과 권한을 부여했던 모더니즘적인 시각에 도전하는 것이죠.
모더니즘 성향의 치료는 인간의 문제를 문제 중심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성적인 특성이나 가족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인가 혹은 역기능적인가 그것에 중점을 두었죠.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향의 치료는 무엇이 기능적이고 역기능적이냐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이제 그것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가족의 기능, 역기능 여부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될 수 없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민족성, 문화, 성적 성향, 가족 형태, 인종 등을 고려해서 가족의 기능성 여부를 이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을 지금 비교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조를 여러분 좀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사이버네틱스는요. 일반 체계 이론이나 1차 사이버네틱스의 한계를 벗어난 그런 인식론으로 발전되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버네틱스에 기초한 체계론적 그 인식론하고 사회 구성주의를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3장에서 우리가 지금 언급한 것처럼 1차 사이버네틱스와 2차 사이버네틱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2차 사이버네틱스의 가족치료에 대한 적용 논의는 사회 구성주의가 발전되기 이전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폭넓게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사이버네틱스와 체계론적 관점을 기초로 발전된 그 초기 가족 치료는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체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고 관찰자, 그러니까 치료자를 관찰 대상, 그러니까 내담자 체계 밖에 두었기 때문에 치료자로 하여금 내담자를 일방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게 하면서 치료의 실용적 목적에는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이 시각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살아있는 유기체는 환경과 상호작용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상당한 자율성과 자기조직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고요. 또 1차는 관찰 대상, 그러니까 내담자를 블랙박스로 볼 뿐 아니라 관찰자, 치료자를 또 하나의 블랙박스로 보는 거죠. 이들의 상호작용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더 높은 수준에서 볼 때 두 개의 분리된 블랙박스는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하나의 전체 체계를 이루며 각각의 블랙박스에서 일어난 단순한 피드백 과정은 더 높은 수준의 피드백 과정에 의해서 재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론적 가족 치료는 단순한 피드백 과정에만 초점을 두었고요. 더 높은 수준의 피드백에 대한 그런 것은 소홀히 해야 했다는 데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차 사이버네틱스는 이런 용어는 그 1968년에 영국의 인류학자인 미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되었어요. 모든 수준의 체계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할 뿐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피드백 과정에서 볼 때 모든 체계는 자기조직적임을 기술하기 위해서 발전된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이버네틱스 시각에서 체계의 속성을 경계, 의사소통, 규칙, 정서체계 등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2차 사이버네틱스 시각에서 체계는 이런 속성 외에도 자기 준거성, 그리고 자율성, 폐쇄성, 부적 피드백 같은 이제 속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 속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이제 자율성은 그 체계는 자율성의 속성을 갖는데요. 이 체계 구조와 그 작용 질서가 환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체계 그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계는
자기 제작, 자기 조직 혹은 자기 만들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언어와 그 의사소통을 자기들의 그런 제작, 그러니까 자기 제작을 실현시키는 그런 매개물로 본 거죠. 즉, 언어를 인간의 의식과 문화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현상으로 꼽았고요. 인간 사회의 사회 단위는 언어의 교환을 기초로 자기 제작을 실현한다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 예로 가족 체계는 순환적 대화의 연결망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이나 가족 체계가 자기 제작, 자기 조직적이며 그것은 의사소통을 통해 실현된다는 인식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또 조금 이따 배울 사회 구성주의의 기본 인식론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셋째, 체계는 자기 준거성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았고 관찰 대상의 관찰자가 참여해요. 우리가 이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은 마치 바깥 저기에 존재하는 사실이나 물체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다. 그러니까 객관적 관찰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다. 즉 관찰 과정에서 관찰자의 의식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관찰자의 관찰에 의해 한 세계가 탄생하는 것이지 세계가 존재하는 대로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가 얻은 관찰 결과와 기술과 적용은 그의 마음에 의해 그렇게 적용이 되고 좌우되기 때문에 자기 준거적 성질을 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체계는 또한 구조적 연결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변화의 한 가지 유형은 자기 갱신의 변화로 모든 생물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하며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물체계는 그 전체적인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생물체계는 구조적 연결을 통해서, 즉 순환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환경은 단지 구조적 변화를 촉발시킬 뿐 아니라 환경이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료자의 치료적 행위에 의해서 내담자나 그 가족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족치료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 해결이나 변화는 내담자나 그 가족의 구조적 패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적 행위는 단지 가족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체계는 구조적 결정론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의 행동은 결정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을 가족치료의 맥락에 적용해보면 증상이란 것은 외부에서 투입한 그런 요인의 결과가 아니라 체계 안의 구조적인 부조화와 불균형에서 비롯되며 체계의 존속 과정에서 때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자가 증상을 완화시키고 가족원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참여하긴 하지만 건강의 회복은 결국은 내담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치료자는 단지 내담자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과 맥락을 조성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치료자의 행위를 투입이 아니라 교란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차 사이버네틱스 수준에서 체계는 부적 피드백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피드백은 유기체가 역동적인 균형 상태에서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기 조절인 항상성이라는 것의 필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체계의 구조, 기능 또는 부분들 간의 관계이지 체계의 조직은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족 생활에 적용시킬 때는 가족 안에서 가족의 기능이나 관계 양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전개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이제 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러한 정적 피드백의 활동은 결국 가족이라는 체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활동
부적 피드백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전체 가족 차원에서 피드백 과정이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가족이라는 체계가 깨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가족 치료를 하게 되면 그 가족은 항상 항상성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가족 치료에서 가족 항상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돌아가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것이 바로 이제 항상성이죠. 그런데 이 정적 피드백이라는 것은 변화를, 그러니까 뭐 가족 치료에 이제 가족 참여하면서 뭔가 가족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정적 피드백인데요. 이 가족이 변화를 주려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 가족이 항상성이 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성이 깨지게 되면 그 가족이라는 체계가 깨지는 그런 부적 피드백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1차와 2차 사이버네틱스를 그 시각을 비교해서 지금 여러분 표에 나왔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2차 사이버네틱스로의 발전은 모두 후기 가족 치료가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즉, 실제, 리얼리티, 실제란 저기 바깥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자의 마음에 존재하는 하나의 세계라는 점. 그리고 체계가 환경과 상호작용할 뿐 아니라 자율적이고 자기 제작적이며 자기 조직적인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 인간 체계는 언어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기 조직체를 유지한다는 점. 따라서 가족치료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의미의 세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 그들이 구성하는 의미의 세계는 언어를 통해 공유되고 표현된다는 점. 치료적 개입이 개인이나 가족의 변화를 일으킨다기보다 개인이나 가족의 구조적 결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러한 시각은 체계론적 가족치료 모델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해결 중심 치료와 이야기 치료 등 포스트 모더니즘 성향의 가족치료 모델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후기 구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후기 구조주의는 철학이나 사회과학에 나타난 그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이에요. 구조주의 이후에 등장한 이론 및 비평 방법이 바로 후기 구조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구조주의에서 변화된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구조주의를 반박하는 그런 이론으로 이해되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모더니즘을 반박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구조주의를 반박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후기 구조주의,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예. 구조주의자들은요, 행동을 개인의 깊은 내면에 있는 구성 요소가 단순히 표현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구성 요소는 분류될 수 있고 필요하면 적절히 수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구조주의자들은 내면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탐색하고 해석하는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만이 행동의 의미에 관한 진실을 밝힐 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개인 내면 깊숙이 있는 원인을 찾아야 하고, 잘못된 점을 수정해야 하고, 증상을 단순히 줄이거나 제거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본 것이죠. 이와 같은 구조주의 사고는 20세기 후반까지 사회과학의 많은 부분을 지배했고요. 프로이트의 심리 내적 구조에서 가족 구조에 초점을 둔 초기 가족 치료 모델에 이르기까지 많은 치료 모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후기 구조주의는 모든 현상에는 심층적인 구조가 있고 또 구조는 구성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환원주의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즉 구조주의가 강조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후기 구조주의는 서구 철학이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그런 구분하는 것,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 추구,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해왔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고요. 기존 철학이 추구해온 그런 진리는 정치, 사회적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맥락을 연구합니다. 예, 그래서 상황, 맥락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이러한 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철학자 푸코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담론, 특히 특정 집단이나 연구 분야, 특정 국가 문화가 공유하고 제도화한 서술과 기록 방식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담론이 사람들의 관계를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담론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 그 사회에서 진실하고 옳고 적절한지를 이제 결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보편적인 그런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선택의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론에도 지배적 담론이 있는데, 이 지배적 담론은 자신 타인 관계를 표준화된 이분법적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건강, 병리, 기능, 역기능, 정상, 비정상의 그런 기준이 지배적 담론에 의해서 제시되고,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삶의 이야기는 제약을 받고 문제시되고 주변화된다는 것이죠. 담론은 담화, 이야기, 문서, 제도, 유머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어요. 이 푸코에 따르면 지식과 권력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여서 지배적 담론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푸코의 작업은 포스트모더니즘 및 후기 구조주의 관점의 확산에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후기 가족치료, 특히 이야기 치료의 발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후기 구조주의는 구조주의에서 강조하는 구조를 해체시킨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기초로 합니다. 해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대화, 행동, 정서적 표현의 그런 기저를 이루면서 당연시되고 있었던 그런 담론과 범주와 가정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절대적인 그런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해체의 개념을 적용하는 그런 치료자는 되게 상식적이라고 여겼던 그런 자신과 내담자의 선입견, 준거 틀, 익숙한 습관, 사회적 행동 양식, 신념,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맞을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던져서 그것을 분해해서 검토하는 것이에요. 해체주의는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 출현의 기초가 되었고요. 2차 가족치료, 특히 이야기치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야기치료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치료에서는 개인의 이야기가 지배적 담론에 의해 말살되거나 차단될 때 치료를 요청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담자가 가져오는 지배적 담론을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야기 치료입니다. 예, 그래서 데리다가 해체주의를 표방했던 것은 서양의 이분법적인 사유 방식에서 벗어나서 동양적 사유를 모티브로 삼으면서 가능했던 점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흥미로운 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지금 서구의 것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점점 서구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어지면서 오히려 그 개인주의적이고 심리 내적인 측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동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는 지금 뭔가 좀 통합적이고
이분법적인 사유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는 어떤 그런 동양적인 사유를 오히려 모티브로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배울 사회 구성주의 같은 경우도 이런 모든 이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이제 이것을 이제 지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최근의 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 우리 동양적인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 이 동양의 어떤 그런 사고가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 좋다고 봐야 될까요? 최신의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에 대해서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족 치료가 포스트 모더니즘 성향으로 전환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이론이 바로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의 출현은 둘 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등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에요. 둘 다 지식의 본질을 다루고 실제,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그런 관념을 거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같아요. 그런데 구성주의는 인지생물학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체계는 곧 인지체계이며 자율적인 체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 각자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정을 하며 우리 자신의 정신적, 상징적 과정 및 의미제작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해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주의를 인지생물학적 전통의 사회적 요소를 가미해서 주창한 사람이 바로 비고츠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비고츠키는 그 아동 발달, 아동 학습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셔요. 그래서 이 아동 발달이 학습을 선행하는 것이고 학습은 유전적 신경학적 작용의 결과라는 견해가 이제 주를 이뤘던 20세기 초 당시 그 분위기 속에서 아동 발달이 대부분 뭐 학습에 기초한다고 보면서 학습은 아동의 뭐 독립적 노력이 아니라 사회적 공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제 강조했었죠. 그래서 뭐 근접 발달 영역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예, 이 영역은 사회적 공조 관계를 통해서 채워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구성주의가 본질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측면에서 사회구성주의하고 좀 유사하지만요. 구성주의로부터 사회구성주의로의 이동은 인식론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경험적 인식론에서 사회적 인식론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자신의 경험에서 실제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이 나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를 구성하고 수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성주의가 실제의 주관적 구성이나 창조와 관여되는 신경체계의 작동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면 사회구성주의는 그보다도 사회적인 해석이나 언어, 가족, 문화의 내적, 주관적 측면을 보다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구성주의는 그 누구도 객관적 실제를 알 수 없다는 시각에 동의하면서 실제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관찰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과 공유하는 언어체계, 관계, 문화에서 비롯되며 우리의 태도, 신념, 기억, 정서적 반응은 관계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회적 실제를 구성하는 모든 것, 즉 신념, 가치, 제도, 관습, 명칭, 법률, 노동 이런 모든 것은 문화의 구성원이 이 세대를 통해서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함으로써? 예, 상호작용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이미 정해진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언어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타인이 용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언어 체계에 관한 가치와 사상을 공유한다고 보는 것이죠. 예, 사회 구성주의 기본 전제는 다음에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즉, 사회적 신념, 법칙, 관습, 의식주 습관, 심리적 구성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구성하여 생긴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 실제는 언어를 통해서 구성이 된다. 즉, 실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이나 신념체계는 언어가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것으로 봅니다. 모더니즘에서 언어라는 것은요, 객관적 실제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고 하나의 상징 또는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수단이에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더 이상 언어를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회구성주의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세계와 신념을 구성하는가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어요. 언어라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을 정의하는 하나의 틀이며 실제는 언어의 기능으로서 언어의 변화는 경험의 변화와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사회는 언어를 통해 실제에 대한 시각을 구성합니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관계를 맺으며 실제, 리얼리티를 구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가능한 독특한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니스벳이라는 사람은 동서양의 언어 사용이 다른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언어 차이는 세계관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겠죠. 동양의 언어는 주로 맥락에 의존해요. 그래서 동양어의 단어는 되게 다중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서양의 언어는 주로 맥락보다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는 그 의미가 매우 제한적이고 영어 사용자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가능하면 맥락의 도움 없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죠. 예, 언어에 대한 모더니즘적 치료에서 벗어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각에서 언어를 사용한 대표적인 가족 치료자는 앤더슨과 굴리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치료자가 내담자의 언어에 참여해서 새로운 의미가 도출되도록 치료하는 협동적 언어체계 모델을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이야기 치료를 발전시킨 호주의 화이트와 뉴질랜드의 앱스턴,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각에서 언어를 활용한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정의하고 관계를 맺으며 실제를 구성한다는 시각은 치료자가 알지 못함의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앤더슨이 강조한 것이 바로 치료자의 알지 못함의 자세, 즉 not knowing 자세를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에서는 이 치료자가 그러니까 초기 가족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치료자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의 위치에서 이 내담자보다 위에 있는 위치에서 조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후기 가족 치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오는 이 가족 치료들은 치료자들이 그런 전문성을, 물론 전문적이긴 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아요. 모른다는 자세, 그러니까 내담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통 그 모더니즘에서는 막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막 하지만 모른다는 자세를 취하면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다 이제 이야기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참여자로 치료자가 참여자로 이렇게 참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자세는 치료자가 미리 준비된 지식이나 이론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와 치료적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의 세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중심이 되는 사람은 치료자가 아니라 내담자인 거죠. 그래서 내담자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자는 내담자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대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치료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도록 이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알지 못함의 자세는 노자의 도덕경과 불교에서 강조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양적이다. 점점 동양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동양적인 사고랑 되게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예, 한번 볼까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훌륭합니다.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병을 병으로 알 때만 병이 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예, 오직 모를 뿐, only don't know의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 굉장히 이 동양적인 사고가 예, 우리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에 좀 이렇게 녹아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페미니즘이 뭔가요? 네, 페미니즘은 여성 개인의 경험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 억압적 제도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신념이죠. 치료자는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의식해야 하고요. 가부장제 사회체계를 비롯한 더 큰 사회 경제 체제와 연관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예,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 울트라 모더니즘 시대의 가족치료. 예, 기존의 가족치료 이론들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이론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황, 맥락, 치료자의 선호 등에 따라서 이것과 저것 모두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치료적인 것도 그렇고 통합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가족치료도 뭐 어떤 가족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그거대로만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례에 대해서 그 이론대로만 이제 뭐 적용을 시키고 이랬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족 치료뿐이 아니라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 이론, 인지행동주의, 뭐 대상관계, 그리고 뭐 실존주의 이런 것들을요 다 통합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의 그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책에서 연습 문제가 있어요. 자, 연습 문제에서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3번에 보면 초기 가족치료와 후기 가족치료는 개인과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개인 문제와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 그리고 모더니즘과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의 그런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비교 분석해 놓으시고 예,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제 공부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은 후기 가족 치료 모델인 해결 중심 단기 치료와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